결혼 5년 차, 나는 마침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아내가 아니라 무급 파출부 겸 현금 인출기였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돈이 있을 때마다 매달 시동생에게 수백만 원씩 이체하면서 나에게는 그저 내가 맏며느리니까 이해해야지 라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다 사기당했다고? 남편의 첫 반응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를 우리 부부의 32평짜리 아파트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이럴 때 장남인 우리가 효도해야지. 그는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차 키를 챙겨 들고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평온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여러 미리 저장해 둔 포장이사 센터 번호를 눌렀다. 2시간 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거실과 식탁 위에 놓인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이혼 소장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경기도 용인시, 저녁 8시. 32평 아파트 거실, 가습기가 미세한 우문거림을 내뿜고 있었다. 강수연은 식탁 앞에 앉아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버린 두꺼운 가계부를 펼쳤다. 그녀는 볼펜을 쥐고 계산기에 숫자들을 두드렸다. 480만 원 대기업 대리인 남편 박정호가 매달 급여 통장에 꽂아주는 실수령액이었다. 이제는 뺄셈을 할 차례였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50만 원 용인에 있는 이 아파트는 비록 서울 핵심 상권은 아니지만 5년 전 양가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정확히 말하자면 수현의 친정에서 보탠 혼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겨우 장만한 집이었다. 시어머니 생활비 50만 원의 수현은 이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펜끝을 미세하게 멈칫했다. 시어머니 조정숙의 명의로는 청량리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으로 비록 입지는 평범해도 매달 들어오는 월세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엔 차고 넘쳤다. 하지만 박정호는 이 돈을 기어코 들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들 된 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남은 3만 원, 5만 원 단위의 돈들은 보험료, 수도 및 가스 요금, 그리고 각종 세금으로 빠져나갔다. 마지막으로 수현이 계산해 낸 이번 달 그녀 몫의 순수 용도는 28만 4천 원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의 지퍼를 만지작거렸다. 지퍼 맨 위쪽의 플라스틱 코팅은 이미 다 벗겨져 회백색 나일론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4년 전 아웃렛 할인 행사 때 돈을 아끼겠다고 평소 입고 싶었던 밝은 색상을 포기하고 가장대가 덜 타는 검은색으로 고른 옷이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며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울렸다. 시어머니 조정숙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은빛 광택이 번쩍거리는 신형 세단 옆에서 시동생 박태호가 건치 미소를 지으며 차 문에 기대어 있는 사진이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우리 태호 드디어 차 바꿨다. 남자가 밖에서 영업하려면 차가 곧 얼굴이지. 애미가 돼서 드디어 짐을 좀 덜어줬네. 단톡방은 순식간에 축하 이모티콘으로 도배가 되었다. 박정호도 메시지를 남겼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우리 태호 이제 일할 만나겠네. 수현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난주 시가에서 밥을 먹을 때 집에 있는 낡은 청소기 흡입력이 너무 떨어져서 새로 하나 장만하고 싶다고 지나가듯 흘렸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더라? 수현아, 너도 번듯한 직장 생활 해본 애가 돈 아까운 줄을 알아야지. 그 청소기 아직 모터 잘만 돌아가더만 당분간 그냥 써라. 정호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고생인데 내가 남편 생각을 좀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에서 제일 큰 소갈비찜 한 대를 시동생의 밥그릇 위에 턱하니 얹어주었었다. 수현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오후에 생선을 구우며 났던 비릿한 기름 냄새가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 코끝을 맴돌고 있었다. 3년 전 추석. 그해 가을의 늦더위는 유난히 기승을 부렸다. 주방의 낡은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후끈한 열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수연은 혼자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대야 3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밀가루 반죽, 하나는 곱게 푼 계란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가지런히 썬 애호박과 버섯, 고기 완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수연아, 불 좀 더 키워라. 저는 노릇노릇해야 차례상에 올렸을 때 보기 좋은 법이야.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곱게 깎은 사과를 베어 물며 훈수를 뒀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왁자지껄하게 흘러나왔고 통조림 같은 가짜 웃음소리가 주기적으로 주방까지 날아들었다. 시동생의 아내, 동서 이미경은 그때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형님, 제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기름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이미경은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입을 틀어막고 창백한 얼굴로 수연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즉각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얼른 들어가 누워라. 우리 박씨 집안 귀한 손주를 품고 있는데 무리하면 큰일 나지. 수연아, 내가 아직 정고 손이 빠르니까 혼자 좀 고생해라. 내년에 미경이 애 낳으면 다 도와줄 거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두툼한 녹두전을 뒤집을 뿐이었다. 그날 그녀가 부친 녹두전은 48장이었고 3가지 나물에 2가지쯤 요리까지 해냈다. 모든 음식을 상에 올릴 때쯤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전이 왜 이렇게 짜냐? 시어머니가 녹두전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미간을 팍 구겼다. 수연아, 내가 남의 집며느리로 들어온 지가 벌써 5년인데 어찌 이런 작은 일 하나 제대로 못하니? 이딴 맛으로 조상님 상에 어떻게 올린다는 게야? 박정호는 소파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과도 끝에서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완벽한 나선형을 그리며 길게 늘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타박을 듣고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은 채 방금 깎은 사과를 방에서 막 걸어 나온 이미경에게 쓱 건넸다. 엄마, 간이 좀 세긴 해도 밥이랑 먹으면 딱 맞겠네. 정호는 내일 날씨를 얘기하듯 무심한 말투로 내뱉었다. 수연은 앞치마에 밀가루와 기름때를 잔뜩 묻힌 채 식탁 옆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만들어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순간 끔찍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호는 이미 침대에 누워 얕은 코골이를 시작했다. 수연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샤워기를 틀고 수압을 가장 세게 맞췄다. 얼음장 같은 찬물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어깨를 강타했다. 살갗이 따가웠다. 타일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다리 사이로 얼굴을 묻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요란했다. 그 시끄러운 정적 속에서야 그녀는 비로소 소리내어 엉엉 울 수 있었다. 눈물은 찬물에 섞여 배수구를 타고 흔적도 없이 흘러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온 식구를 위해 북엇국을 끓이고 남은 전을 다시 데웠다. 맏며느리라는 자리에 걸맞은 반듯한 미소를 얼굴에 억지로 매단 채 전화벨이 울렸을 때 수연은 주방에서 냉장고를 청소하고 있었다. 낡은 청소기가 거의 수명을 다한 탓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물걸레로 거실 바닥의 먼지를 훔쳐내야만 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박정호라는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수연은 허리를 펴며 어깨와 귀 사이에 폰을 끼운 채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았다. 수연아, 너 집이야? 수학이 넘어 정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다급했고 미세한 떨림마저 배어 있었다. 무슨 일인데? 엄마 큰일 났다.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듯 했다. 태호 그 미친 새끼가 엄마한테 사기를 쳤어. 무슨 해외 투자 계약서 같은 가짜 서류를 들이밀면서 2배로 불려준다고 꼬드겼나 봐. 엄마가 청량리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고 노후 자금 모아둔 통장까지 싹 다 털어서 그 새끼한테 넘겼대. 스마트폰을 쥔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2억 8천만 원 엄마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됐다고. 그 자식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어. 엄마는 지금 파출소에 앉아서 한강에 뛰어들겠다고 숨 넘어가게 울고 계시고. 2억 8천만 원.
수현은 작년 가을을 떠올렸다. 딸 지우를 영어 학원에 보내야 했는데 매달 학원비가 100만 원이었다. 정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융통할 수 없는 돈이었다. 수현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존심을 꺾고 부탁했다. 어머니, 저희 500만 원만 먼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 연말 성과급 나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지우가 지금 영어 기초를 다져야 할 시기라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던가? 노인은 마호가니 찻상 너머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수현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수현아, 내가 너희를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내 돈은 다 우리 태호 몫이야. 정호는 맏아들이고 번듯한 직장 있어서 돈 잘 벌잖니? 태호는 달라. 걔는 어릴 때부터 몸도 약했고 사업도 자꾸 엎어지고. 내가 이 돈 쥐고 있어야 걔가 나중에 기댈 구석이라도 있지? 우리 박씨 집안 유일한 아들인데 장래를 생각해야지. 유일한 아들. 수연은 그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야 했다. 그럼 정호는요? 정호는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주려던 그 돈은 노인의 바람대로 온전히 그 아들에게 넘어갔다. 전달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수현아, 내 말 듣고 있어? 정호가 수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 지금 엄마 모시러 갈 거니까 당신 집 좀 치워놓고 빈방 하나 만들어놔. 빈방을 만들라고? 수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 집 지금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서 곧 압류 들어올 거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우리 집 안 오면 어딜 가? 정호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당당했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폭발하고 있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다. 정호 씨, 우리 집 32평이야. 지우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작은 방은 이미 지우 짐으로 꽉 차 있어. 그럼 지우더러 우리랑 같이 자자고 해. 아니면 거실에 작은 침대 하나 놔주든가. 정호가 짜증스럽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우리 엄마야? 지금 전 재산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할 거야? 사람이 효도를 해야지. 이럴 때 효도 안 하면 언제 해? 수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지고 뚜뚜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반짝이게 닦아놓은 거실마루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아주 기묘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을 뿐이다. 그 은빛으로 번쩍이던 새 차는 지금 어디에 주차되어 있을까? 밤 10시, 현관에서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삑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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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삑. 철컥. 박정호는 신발을 벗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셔츠 겨드랑이 부분에는 땀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에서 피곤이 뚝뚝 묻어났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기묘한 흥분 상태로 번뜩이고 있었다. 나 결심했어. 내일 아침에 바로 엄마 모셔올 거야. 그는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수연은 본체만체하고 정수기로 직진해 얼음물을 한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엄마가 파출소에서 목이 쉬어라 오시는데 고모들이 다 비웃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럴 때 장남인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 그는 물컵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입가를 훔쳤다. 우리가 맞이잖아. 이럴 때 효도하는 거야? 수현은 물 빠진 앞치마를 두른 채 방금 쓴 수세미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우리가 효도한다고? 그녀가 고인 물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그 단어를 곱씹었다. 정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드디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표정이 왜 그래? 엄마가 지금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맏며느리로서 그 정도 이해도 못해줘. 이해해. 그럼 내일은 어쩌고? 수현은 수세미를 더 꽉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거품이 삐져나왔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따낸 번역 외주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이야. 어머니 모시고 오면 삼시 세끼 밥 차리고 빨래하고 한의원 모시고 가고 나보고 또 퇴사하고 집에서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라는 거야? 정호는 헛웃음을 쳤다. 그깟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알바 안 하면 그만이지. 수현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엄마가 저 지경이 됐는데 일 타령이 나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집안일 하면서 겸사겸사 하면 되잖아. 그는 말을 쏟아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방에 쌓여있던 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이 낚싯대는 베란다로 빼놓고 책장도 위치 좀 옮겨야겠다. 그는 마치 무슨 신성한 임무라도 수행하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수연은 어둠 속에 서서 방을 들락거리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손바닥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고개를 숙여보니 너무 꽉 쥐는 바람에 수세미에 거친 섬유의 엄지와 검지 사이 피부가 쓸려 있었다. 작은 핏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밴드를 찾지 않았다. 하얀 거품 속으로 핏방울이 서서히 번져 흐릿한 연분홍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정호 씨,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또 왜? 정호가 하던 일을 멈추고 몹시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정말 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생각할 게 뭐 있어? 나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엄마라니까. 정호는 말을 마치며 옷장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다. 묵직한 마찰음이 집안을 울렸다. 수연은 닫힌 문을 보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한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가 손에 묻은 거품과 핏자국을 깨끗이 씻어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가장 안쪽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이미 출력이 완료된 서류 한 부가 들어있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새벽 2시. 박정호는 이미 안방에서 일정한 코골이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 무척 지쳐 있었다. 위기의 순간 가정을 지키는 듬직한 장남 역할을 연기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이었다. 수연은 캄캄한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 불빛에만 얼굴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계산기를 열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늘어날 생활비를 정확히 산출해야 했다. 첫째, 식비. 시어머니는 식성이 까다로워 절대 남은 반찬을 드시지 않았다. 맵기가 지은 밥과 새로운 반찬, 뜨거운 국이 있어야 했다.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매달 식비로만 최소 40만 원이 추가될 것이다. 둘째, 의료비. 시어머니의 무릎 관절염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한의원에 모시고 가서 침 치료를 받아야 했다. 평소 드시는 고혈압 약과 각종 영양제까지 합치면 건강보험 외 지출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원이었다. 겨울철이면 치솟을 난방비, 여름 내내 틀어놓을 에어컨 전기세. 수현은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숫자를 더하고 또 더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숫자가 어둠 속에서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그것은 박정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이 말은 즉 효도라는 허울 좋은 연극을 유지하기 위해 수현이 또다시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넣거나 지난 5년처럼 스스로를 뼛속까지 갉아먹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전환해 숨겨둔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잔액이 떴다. 1210만 3천 원. 지난 3년 동안 박정호 몰래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3년 전 그녀는 무역회사의 번역가로 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집안일에 전념하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합작 압박에 못 이겨 경력 단절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한중 번역 외주를 몰래 받았다. 때로는 제품 설명서였고 때로는 계약서였다. 정호에게 들키지 않으려 그가 출근한 뒤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희미한 조명 아래서 초벌 번역을 수정했다. 매달 생활비에서도 몇만 원씩 쪼개어 저축했다. 시어머니가 가끔 쥐어주던 푼돈 같은 반찬값도 전부 기억해 두었다가 마트 마감 세일 때 가장 싼 채소를 사서 차액을 남겼다. 이 돈은 원래 지우가 나중에 커서 해외 연수라도 간다고 할 때 보태주거나 만약 자신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꺼내 쓸 도망 자금이었다. 지금 그 돈이 고요하게 그녀의 통장 안에 누워 있었다. 수현은 그 숫자를 보며 눈빛을 단단하게 굳혔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맨 아래 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곳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꺼내 거실 바닥에 뉘었다. 아침 8시.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들이 부유하고 있었다. 박정호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한 손에는 차 키를 짤랑거리고 다른 한 팔에는 정장 마이를 걸치고 있었다. 나 지금 청량리 가서 엄마 모셔올게. 짐이 많진 않아서 한 번이면 다 실어 올 거야.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수현을 흘긋 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홈웨어를 입고 다 식어버린 커피가 든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일단 작은 방부터 싹 치워놓고 내 낚싯대 베란다로 빼놔. 아, 그리고 엄마 따뜻한 차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 닭이 세트도 좀 씻어놓고. 정우는 일말의 반항도 허락하지 않는 지시조로 툭툭 내뱉었다. 수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고요해서 평소처럼 곤란해하거나 한숨을 쉬는 기색조차 없었다. 정우는 조금 의아한 듯 그녀를 한 번 더 쳐다봤지만 그뿐이었다. 즉,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여. 엄마 오셨는데 앉을 자리도 없게 만들지 말고. 쾅, 현관문이 닫혔다. 수현은 머그잔을 내려놓고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9시 17분. 용인에서 청량리까지 출근길 정체가 각 끝난 이 시간대라면 왕복 이동에 짐 싸는 시간까지 합쳐 최소 2시간 30분은 걸릴 터였다.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포장이사 센터죠? 지난번에 예약했던 강수현입니다. 네, 지금 바로 와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까 꺼내둔 캐리어를 펼쳤다. 큰 가구는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 집의 가전과 가구 대부분은 정호의 월급, 아니 정확히는 그의 월급으로 갚아나간 대출금으로 산 것들이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것만 챙겼다. 결혼 전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청자 닭이 세트.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사치품이었다. 여권, 학위증명서, 통번역 자격증. 그리고 사계절 입을 옷까지 몇 벌. 그녀는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다. 문짝에는 지우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다. 엄마, 아빠, 지우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있고 붉은 해가 쨍하게 뜬 그림이었다. 수연은 그 그림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투명한 파일철 안에 소중히 넣었다. 20분 후 1톤 용달차가 아파트 1층에 멈춰섰다. 2명의 작업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사모님, 어떤 거 옮기면 됩니까? 수현은 미리 포장해둔 종이 상자 3개와 캐리어를 가리켰다. 이게 다예요. 작업자가 당황한 듯 물었다. 이게 다입니다. 수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짐을 싣는 과정은 눈 깜짝할 새 끝났다. 지난 5년 그녀의 삶의 궤적이 묻은 물건들은 고작 용달차 구석 한편을 채우는데 불과했다. 10시 40분. 수연은 절반이 비어버린 옷장 앞에 섰다. 터질 듯 꽉 차 있던 옷장은 이제 새하얀 뒷판을 휑하니 드러내고 있었다. 정호의 정장들만 한쪽에 쓸쓸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협탁으로 다가가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냈다. 반지는 무척 가벼웠다. 원목 탁자 위에 내려놓자 챙 하는 맑고 짧은 파여름이 울렸다. 그 옆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2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 2번째는 그녀가 밤을 꼬박 새워 3일에 걸쳐 작성한 가사 노동시간 기록표였다. 결혼 첫날부터 어제까지 그녀는 매일의 기상시간, 밥을 차린 횟수, 세탁기를 돌린 횟수, 청소한 평수를 빼곡히 적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고 병원 진료를 동행한 시간까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변호사 친구가 조언해준 무기였다. 수연아, 요즘 법원에서는 가사노동의 재산적 가치를 철저하게 인정해주는 추세야. 이 기록들이 전부 내 기여도를 증명할 무기라고. 그녀는 봉투를 밀봉한 뒤 굵은 매직으로 겉면에 큼지막하게 썼다. 박정호에게. 마지막으로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도어록 설정 버튼을 누르고 남편의 생일로 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그녀 자신의 생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스페어키를 꺼내 신발장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어찌됐든 이 집의 초기 자본금 중 1억 5천만 원은 그녀의 친정에서 나온 것이니 법적으로 이 공간의 절반은 그녀의 소유였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수연은 5년 동안 숨죽여 살았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텅 빈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문지방을 넘어선 뒤 등 뒤로 현관문을 당겨 닫았다. 철컥. 적막한 복도를 울리는 그 금속성은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올가매던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오후 1시. 박정호의 흰색 세단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트렁크는 짐으로 꽉 차 있었고 심지어 지붕 위에도 보따리 몇 개가 묶여 있었다. 아이고, 정호야 천천히 좀 해라. 내 무릎. 시어머니 조정숙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바들바들 떨며 뒷좌석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고 축 처진 눈 밑 지방과 넋이 나간 듯한 눈동자에는 사기당한 자의 황망함이 가득했다. 엄마, 다 왔어요. 올라가서 좀 쉬세요. 수연이가 벌써 밥 다 차려놨을 거예요. 정호는 그렇게 말하며 낡은 옷가지가 든 보따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현관문 앞에 선 정호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도어록에 4자리 숫자를 눌렀다. 삐비. 빨간불이 깜빡였다. 정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 번 번호를 꾹꾹 눌렀다. 삐비.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이 여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알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엄마, 잠깐 옆으로 비켜보세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차가운 기계음이 고막을 때리자 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간 번뜩이는 생각에 신발장 위쪽 틈새를 더듬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스페어키가 놓여 있었다. 열쇠를 구멍에 꽂고 거칠게 돌렸다. 문이 열렸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나지 않았고 현관까지 마중 나와 겉옷을 받아주던 수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수현아. 강수현. 정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다급히 거실 스위치를 켰다. 불이 켜지는 순간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인 큼지막한 서류 봉투가 그의 시야에 꽂혔다. 봉투 겉면에 적힌 검은색 글씨가 마치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박정호에게. 봉투를 뜯는 정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가장 먼저 딸려 나온 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협의 이혼이라는 4글자에 그의 시선이 무려 10초나 머물렀다. 머릿속 회로가 엉켜버린 듯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뇌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두툼하게 철해진 가사 노동시간 기록표였다. 그가 아무 페이지나 훅 넘겼다. 2021년 5월 12일 집안 전체 32평 청소, 소요시간 120분. 2022년 추석 차례상 준비 및 녹두전 48장 부침, 반찬 14가지 조리, 소요시간 14시간. 2023년 3월 시어머니 한의원 진료동행월 3회, 1회당 평균 소요시간 4시간. 모든 항목의 끝에는 그 해의 최저시급을 곱해 환산한 구체적인 청구 금액이 붉은색 펜으로 적혀 있었다.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밑줄이 그어진 내역들. 지난 5년간 정호가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빼내어 시어머니 조정숙이나 시동생 박태호에게 송금했던 돈들이었다. 총액 3,400만 원. 정호는 고개를 들어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TV 거실장 옆에 늘 세워져 있던 청소기가 보이지 않았다. 안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옷장문도 열려 있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협탁 위에 놓인 서늘한 빛깔의 결혼 반지를 발견했다. 오후의 햇살을 반사하는 그 반지가 그의 눈시울을 찌를 듯 아프게 파고들었다. 정호야, 수현이는 어딨니?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 나 물 좀 다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기운 빠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정숙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거실로 들어와 횡한집 안을 망연자실하게 둘러보고 있었다. 소파에 앉으려다 보니 탁자 위에는 늘 있던 물컵도 과일 접시도 없었고 심지어 촌스럽게 깔려있던 레이스 식탁보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정갈하게 담겨있던 밑반찬 통들도 푹 끓여놓은 사골국 냄비도 없었다.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우유 반 통과 계란 3알이 전부였다. 68년을 살면서 조정숙은 난생 처음 깨달았다. 냉장고 안의 음식들이 텃밭의 잡초처럼 스스로 자라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후 3시간 동안 박정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그는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돌렸다. 수현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몰라요. 연락 안 해봤는데요. 그는 수현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끊기자마자 그는 거의 포효하듯 소리쳤다. 강수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장 전화 받으라고 하세요. 집안이 이 지경인데 잠수를 타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 여자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처형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박정호 씨, 이제야 걔 생각이 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딴 식으로 야반도주가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친 거예요. 처형이 그의 말을 무자르듯 잘랐다. 당신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걸 보니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네요.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될 거고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정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집안의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수현이 사라진 32평 아파트는 기괴할 정도로 넓게 느껴졌고 창밖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의 마찰음이 거실을 웅웅 울렸다. 정호야, 나 배고프다. 다른 소파에 웅크리고 앉은 노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수현이는 언제 와서 밥을 한대니? 무릎이 쑤셔 죽겠는데 약은 또 어딨고? 정호는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상비약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세탁기 전원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 딸 지우의 내복이 몇 번째 서랍에 있는지, 심지어 당장 장을 보러 가려면 아파트 몇 번 출구로 나가 마트를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다. 그는 그저 정시에 퇴근해서 벗은 양복 재킷을 수연에게 툭 던져주고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다 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대령되는 삶을 당연하게 누려왔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정호의 삶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세탁기를 직접 돌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니트를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상식조차 없었다. 건조기 문을 열고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짙은 색 캐시미어 니트를 꺼냈을 때 그 옷은 7살짜리 아동복 사이즈로 쪼그라들어 뻣뻣한 부직포처럼 변해 있었다. 아이고, 내 옷. 이게 작년에 우리 태호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다. 정호는 짜증을 팍 내며 쪼그라든 옷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엄마, 옷 하나 가지고 왜 이래요? 하나 새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새로 사.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옷을 사. 태호 돈도 다 날렸고 내 월급으로 대출이자 갚고 늙은 애미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노인의 날카로운 곡소리가 좁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정호는 난생 처음 제 발로 대형마트를 찾았다. 초록색 채소들이 산처럼 쌓인 매대 앞에 선 그는 장바구니를 든 채 무려 15분이나 넋을 놓고 서 있었다. 대파 한 단을 들여다보며 성인 2명이 일주일 동안 파를 얼마나 먹는지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았다. 포장된 한우 팩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황급히 손을 뗐다. 소고기 값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줄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결국 그는 인스턴트 라면 몇 봉지와 플라스틱 용기에 든 편의점 도시락만 잔뜩 쓸어 담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 위에 널브러진 인스턴트 음식들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정호야, 이런 걸 애미더러 어떻게 먹으라고 사오니? 나 위장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수현이는 늘 직접 단호박을 갈아서 죽을 써줬는데. 엄마. 수현이는 이제 집에 없다고요. 정호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악을 썼다. 거실에 순간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눈에 핏발이 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겁에 질린 듯 목을 움츠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수요일 아침. 시어머니의 무릎 통증이 극에 달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정호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를 한의원에 모시고 갔다. 무슨 과로 접수해야 할지 몰라 그는 로비 한가운데서 휠체어를 밀며 길 잃은 오리처럼 허둥댔다. 보호자분, 환자분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요청했다. 신분증이요. 가방에 있겠죠? 정호는 시어머니의 낡은 핸드백을 열고 내용물을 바닥에 다 쏟아부었다. 구겨진 영수증과 동전, 꼬질꼬질한 휴지 뭉치만 튀어나올 뿐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신분증 어디 뒀어요? 나도 모르지. 맨날 수연이가 지갑 챙겨서 들고 다녔으니까. 그 지퍼 달린 칸에 뒀다고 하던데. 정호가 다시 가방을 뒤집어 털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뒤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불만 섞인 야유로 변해갔다. 박정호님, 뒤에 대기 환자 많으시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엔 이미 짜증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순간 욱하는 성질이 뻗친 정호가 접수처 데스크를 콱 내리쳤다. 우리 엄마가 지금 숨 넘어가게 아파 죽겠다는데 일단 진료부터 보게 해주면 덧납니까? 신분증이야 나중에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차가 대수야? 간호사는 미간을 팍 구겼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접수 등록이 안 되면 저희도 시스템상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삿대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호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발가벗겨진 채 명동 한복판에 던져진 기분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지난 5년 동안 수현은 2주에 한 번씩 이 끔찍한 과정을 홀로 겪어냈다는 사실을. 번호표를 뽑고 결제를 하고 휠체어를 밀며 무릎이 아파 앓는 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달래가며 이 넓은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다는 것을. 그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혹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동기들에게 우리 마누라가 내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지 않았던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 하고 울렸다. 꺼내보니 부장의 메시지였다. 박대리, 이번 달에만 벌써 집안일 핑계로 반차가 3번째야. 지금 자네가 맡은 프로젝트 진척도가 엉망인데 알아서 처신 잘해. 정호는 액정 화면에 뜬 차가운 글자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휠체어에 한껏 쪼그려 앉아 겁먹은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생전 처음 뼛속 깊이 스며드는 끔찍한 절망감을 느꼈다. 돈이 없어서도 몸이 피곤해서도 아니었다. 공기처럼 배경의 병풍처럼 취급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이 위태로운 집안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던 유일한 대들보였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대들보는 이제 그녀의 두 손으로 직접 거두어져 버렸다. 정호는 변호사를 통해 수현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남겼고 마침내 단 한 번의 만남을 허락받았다. 약속 장소는 마포구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그날 오후 정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그의 볼살은 푹 패어 있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았다. 셔츠 기대는 미처 지우지 못한 커피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딸랑, 문이 열렸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길었던 머리를 산뜻한 단발로 잘라낸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생기가 넘쳐 보였다. 부스스하게 틀어올린 똥머리도 소매 끝이 해진 검은 패딩도 없었다. 정호는 찰나의 순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 여자가 강수현이라고? 창가 자리에 앉아 능숙하게 노트북을 열고 얇고 긴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는 저 여자가 정말 매일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눈치만 보던 그 강수현이란 말인가?
그는 다가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수현아.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다. 수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아득히 멀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정호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마치 거래처의 별 볼 일 없는 직원을 대하는 듯한 정중하고도 차가운 태도였다. 박정호 씨, 하실 말씀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해주시죠. 15분 뒤에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정호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 입술을 달싹거렸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원망과 억울함이 이 순간 단 한 글자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가 쥐어짜 낸 말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너 찾으면서 엄청 우셨어. 그 말을 들은 수현은 화를 내지도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아직 덜 자란, 그러면서도 한없이 이기적이기만 한철부지 어린애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옆에 놓인 가방에서 두툼한 파란색 파일 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슥 밀었다. 박정호 씨, 제 생각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말로 풀 건 없는 것 같네요. 수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제 담당 변호사가 정리한 재산 분할 및 기여도 청구 소장입니다. 먼저 확인하시죠. 정호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파일 철을 넘겼다. 첫 장에는 용인 아파트의 현재 시세평가서가 철해져 있었다. 두 번째 장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예금 명세서였다. 그리고 정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은 세 번째 장. 그곳에는 아주 또렷한 명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사 노동에 대한 재산 분할 및 기여도 청구.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 이에 의거하여 본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의 절대적 비중을 전담한 바, 이에 상응하는 재산적 기여도를 청구합니다. 수현은 길게 나열된 숫자들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지난 5년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제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몫을 공제한 후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산출한 재가사 노동의 기여도 금액은? 수현은 한 박자 쉬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8,200만 원입니다. 정호가 고개를 획 쳐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너 미쳤어. 강수현. 8,200만 원. 내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너 지금 나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수현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빨대를 가볍게 물고 한 모금 넘겼다. 용인 아파트 처분해서 주택담보대출 갚고 나면 이 기여도 금액이랑 내 몫의 재산분할금 지급하기엔 충분할 텐데요. 집을 팔라고? 정호가 두 눈을 부릅뜨며 경악했다. 그럼 나랑 우리 엄마는 어디서 살아?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야? 그건 박정호 씨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수현은 노트북을 챙겨 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동작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이 집안일이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 하지만 당신은 매번 철저하게 외면하는 쪽을 선택했지? 그녀가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간 다 됐네? 이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나머지는 법정에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말을 마친 그녀는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카페 입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정호는 의자에 허물어지듯 기대어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파란색 파일철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문득 3년 전 추석 명절날 수현이 좁은 욕실에 갇혀 짐승처럼 엉엉 울던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때의 그는 그저 여자의 유난스러운 감정 기복이려니 하고 넘겨버렸다. 이제야 그는 알게 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차가운 물줄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소리였다는 것을. 창밖으로 마포구의 가을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정호의 온몸에는 시퍼런 한기가 맴돌았다. 그는 수현이 남기고 간 파일철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가락 끝에 쥐 한 마리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려 원목 테이블 위를 둥글게 적셨다.
박정호의 손은 파란색 파일철에서 불과 1cm 떨어진 허공의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강수연의 또각거리는 구두 굽소리가 카페 마루를 울리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듣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그 소리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윽고 유리문이 열렸다 닫히며 도어벨이 짤랑 하고 경쾌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온몸에 뼈가 발라진 사람처럼 의자 등받이에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8,200만 원. 이 숫자는 녹슨 톱날이 되어 그의 뇌신경을 사정없이 썰어댔다. 그의 명의로 된 예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쓸 수 있는 현금은 모조리 시어머니의 그 끝도 보이지 않는 빚 구덩이 속으로 처박힌 지 오래였다. 용인 아파트를 판다고? 대기업 대리로서, 장남으로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자 껍데기였다. 그 32평짜리 집마저 날아가면 거대한 서울 바닥에서 그에게 남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시각, 마포구의 카페에서 15km가량 떨어진 어느 후미진 골목길. 불법 대출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붉은 벽돌 건물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전형적인 고시원 밀집 구역인 이곳은 비좁은 골목 양옆으로 검은 비닐봉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쉰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와 싸구려 섬유유연제 냄새가 불쾌하게 섞여 떠돌고 있었다. 조정숙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택시 뒷좌석에서 끙끙대며 기어 나왔다. 움푹 파인 아스팔트 바닥을 절뚝거리며 걷던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고 건물 2층에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창문들을 노려보았다. 여기구먼. 그녀는 이새로 거친 숨을 내뱉었다. 엊그제 정호가 출근한 틈을 타 우편함에 버려진 고지서들을 이잡듯 뒤지던 그녀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봉투 구석에 적힌 주소를 발견했다. 아들 몰래 택시를 잡아타고 기어이 이곳까지 쳐들어온 것이었다. 68년 평생 그녀는 이토록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막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맏며느리라는 년은 시어머니 수발을 들기는커녕 장남의 집을 반 토막 내겠다고 소송을 걸고 나섰다. 게다가 무슨 가사 노동 기여돈이 뭐니 하면서 돈을 더 뱉어내라니?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폐악질이었다. 그녀가 살던 시대의 여자는 죽어도 시댁 주방에서 죽어야 하는 법이었다. 강수현. 조정숙은 건물 1층에 버티고 서서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쇳소리가 섞인 그녀의 비명이 골목길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당장 안 기어 나와. 강수현. 이 천하의 호로 잡녀나. 내가 우리 정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박씨 집안 밥 처먹고 우리 집안 지붕 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 아들 피를 빨아먹어? 가방을 메고 지나가던 대학생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헝클어진 머리의 노인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옆 건물 편의점 알바생도 유리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2층 복도 맨 끝자락 창문 안쪽. 수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겨우 2평 남짓한 고시원방, 싱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들어가니 꽉 차서 숨쉬기도 벅찬 공간이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빼곡하게 띄워져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쌍욕이 얇은 방음창을 뚫고 귓전을 때렸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수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게 익숙한 주파수였다. 지난 5년간 저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는 샤워를 하던 중이든 찌개를 끓이던 중이든 아이를 재우던 중이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가 고개를 조아려야 했다.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블라인드 틈새를 살짝 벌렸다. 붉게 녹슨 방범창 너머로 1층 골목 한가운데 선 조정숙의 정수리가 보였다. 노인은 몸에 맞지도 않는 칙칙한 자주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흥분한 나머지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수연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잡아끈 것은 시어머니의 정수리였다. 늘 미용실에서 뽕을 띄워 까맣게 새치 염색을 하고 다니던 그 깔끔한 숏컷은 온데간데 없었다. 뿌리 쪽부터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자라나와 끄트머리에 빛바랜 갈색과 엉켜마치 버려진 수세미 뭉치 같았다.
그 지저분한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수현의 뇌리에 낡은 테이프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용인 아파트 욕실. 코를 찌르는 독한 암모니아 냄새. 수현은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꼬리빗을 들고 있었다. 목에 수건을 두른 시어머니가 목욕 의자에 앉아 지시했다. 수현아, 저기 뿌리 쪽에 약 좀 듬뿍 발라라. 저번엔 제대로 안 발라서 개 모임 갔다가 흰머리 보인다고 창피당했잖니? 네, 어머니.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꺾고 시커먼 염색약을 흰머리 가닥가닥 꼼꼼하게 발랐다. 염색약이 손목에 튀어 지워지지 않는 까만 점을 남겨도 멈출 수 없었다. 무려 40분 동안 허리를 숙인 채 벌을 서고 나면 꼬리뼈 부근이 바늘로 찌르듯 쑤셨다. 그 환영은 불과 몇 초 만에 물거품처럼 터져 사라졌다. 지금 2층 창문 뒤에 선 수현은 길바닥에서 악을 쓰는 그 늙고 비참한 여자를 내려다보면서도 마음속에 일말의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도 습관처럼 튀어나오던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시끄러웠다. 아래쪽에서 조정숙의 폐악질은 극에 달해 있었다. 급기야 지팡이로 1층 공동 현관 철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거기 숨어있으면 다인 줄 알아. 당장 나와서 결판을 내. 돈이 필요해. 차라리 내 명주를 끊어가라 이 독한 년아. 참다 못한 1층 총무 대저씨가 문을 열고 튀어나왔다. 아줌마. 여기 고시원이에요. 안에서 밤새 일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합니까? 너 비켜. 나 내 며느리년 잡으러 왔어.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아. 조정숙이 지팡이를 휘두르다 하마터면 총무의 어깨를 칠 뻔했다. 미간을 구긴 총무는 두말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꾹 눌렀다. 수현은 블라인드 뒤에 서서 그 모든 촌극을 조용히 관전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지 않았고 단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열려있던 샷시 손잡이를 꽉 쥐고 당겼다. 덜컹. 두꺼운 이중창이 닫히며 바깥의 찬바람과 고막을 찢던 쌍욕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책상 위에 있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집어 귀에 썼다. 첼로 선율이 무겁게 깔리기 시작하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빨려나갔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 앞 의자에 앉아 번역 중이던 문장을 눈으로 좇으며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10분 뒤 창밖으로 경찰차의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지나갔다. 수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울 가정법원. 복도를 비추는 조명은 시체처럼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었다. 오래된 서류 더미와 바닥 왁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정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다. 정장 바지는 다림질을 한 지 오래되어 무릎이 튀어나와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박 선생님, 이따 재판장님 앞에서는 무조건 저쪽에 자기의 유기를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가세가 기울어지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민법상 동거 및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소장을 넘기며 속삭였다. 정호는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도망친 겁니다. 심지어 지 집만 싹 빼서 야반도주를 했다고요. 판사님도 분명 그 여자의 끔찍한 실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 끝에서 수현과 그녀의 담당 변호사가 걸어오고 있었다. 수현은 몸에 꼭 맞는 진회색 슈트를 입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정호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조차 그녀의 눈동자는 정호를 완벽하게 투명 인간 취급했다. 법정 문이 열렸다. 실무관이 양측의 입장을 알렸다. 재판장은 무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다. 짙은 눈 밑 지방에 가득 고인 피로감으로 보아 수없이 많은 막장 이혼 소송을 다뤄온 직업적 권태기가 묻어났다. 재판 초반부 정호 측 변호사는 계획대로 열변을 토했다.
가정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을 때 수현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이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는지 묘사하며 이를 통해 수현이 청구한 재산 분할과 기여도 비율을 깎아내리려 안간힘을 썼다. 재판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다가 원고 측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수현의 변호사는 깔끔한 슈커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창한 연설 대신 서류 가방에서 투명한 파일 철 3개를 꺼내 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주장하는 소위 나귀의 유기와 관련하여 본 대리인이 제출할 증거자료 3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파일 철의 끈을 풀었다. 이것은 원고 강수현 씨가 지난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매일 분 단위로 작성한 가사 노동시간 기록표입니다. 단순한 노동 일지가 아니라 피고 박정호 씨가 가정 내에서 철저히 책임을 방기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무관이 묵직한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전달했다. 재판장이 첫 페이지를 넘겨본 단위로 쪼개진 숫자들을 훑어보는 동안 그의 무심했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다음 파일을 넘겼다. 그것은 서울의 모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 기록부였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정우는 목을 길게 빼고 서류 봉투에 적힌 글씨를 읽으려 애썼다. 정신과? 수연이가 언제 정신과를 다녔다는 거야? 나는 금시초문인데? 이 기록은 3년 전 원고가 서울아산병원 부속 심리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았던 내역입니다. 변호사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진단명은 중증 적응장애 및 우울증. 주치의 소결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시댁의 억압적인 구조와 배우자의 지속적인 정서적 방관에서 기인함. 수현은 원고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모으고 있었다. 중증 적응장애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늦가을의 어느 늦은 오후였다. 병원 대기실의 가죽 소파는 늪처럼 사람을 빨아들여 한 번 앉으면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의사가 물었다. 강수현님, 마지막으로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 게 언제입니까? 그녀는 멍하니 진료실 벽에 걸린 초침을 바라보다 한참 만에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호가 침대에서 뒤척이거나 벽 너머 시어머니 방에서 헛기침 소리만 들려도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눈이 번쩍 떠졌으니까? 그날 그녀는 항우울제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던 정우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툭하면 정신과 간다고 유난 떠는 인간들 다 배가 처불러서 그래? 먹고 살 만하니까 우울증 타령이지. 수연은 입을 꾹 다물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아래 생리대 보관함 맨 밑바닥에 약봉지를 쑤셔 박았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수연을 현실로 잡아끌었다. A4 용지 크기로 크게 인쇄된 종이 한 장이 허공에 펼쳐졌다.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이었다. 이것은 피고 박정호 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밤 친동생 박태호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정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엉겁결에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고 손바닥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재판장이 캡처 화면을 넘겨받아 안경을 치켜올리고 적힌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다. 태호야, 상황 대충 들었다. 넌 일단 어디 가서 조용히 짱 박혀 있어라. 형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은 말고. 어차피 우리 집에 입 하나 더 늘어봐야 밥 차리는 건 그 여자가 할 일이니까. 법정 안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정호 측 변호사마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뒤적이는 척 시선을 바닥에 쳐박았다. 재판장이 종이를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박정호를 쏘아보았다. 박정호 씨 재판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서늘한 칼날 같았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모친을 모시기로 한 결정이 장남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보니 본 재판부도 강한 의문이 드는군요. 재판장이 한 박자 쉬고는 쐐기를 박았다. 그 훌륭하신 효도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정호가 입술을 뗐다.
건조한 손뭉치가 식도를 꽉 틀어막은 것처럼 단 한마디의 변명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수연을 쳐다보았다. 수연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볼펜을 정리하며 아주 차분한 동작을 이어갔다. 법정의 높은 창문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여벌구를 비추며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차가운 윤곽을 그려내고 있었다. 정호는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가 무기 삼아 휘둘렀던 도덕적 우월감, 수연의 목을 조르던 그 고결한 책임감이라는 단어들이 이 고요한 법정 안에서 종이 쪼가리 몇 장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용인 아파트로 송달되었다. 결과는 박정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8,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여도 청구 금액은 고사하고 당장 강수현의 부모님이 보탰던 1억 5천만 원의 초기 자본금과 그간의 혼인 재산 분할 비율까지 토해내야 했다. 수중에 현금이 말라버린 정호가 이를 감당할 방법은 없었고 32평짜리 아파트는 결국 강제 경매 절차에 붙여졌다. 이사하는 날 하늘에서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렸다. 포장이사 센터를 부를 돈조차 없었다. 정호는 동네에서 제일 싼 1톤 용달차 한 대를 불렀을 뿐이다. 대학 동기 몇 명을 불러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계단으로 끄집어 내렸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라 소파 모서리가 계단에 부딪혀 흉하게 뜯어지고 샛노란 스펀지가 튀어나왔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1층 비가 새는 처마 및 휠체어에 앉아 건조기에서 쪼그라든 그 캐시미어 니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초점 잃은 눈으로 잿빛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쫓겨나듯 들어간 새 보금자리는 경기도 외곽의 낡고 썩은 빌라였다. 19평짜리 낡은 전셋집.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평생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은 듯한 시큼한 곰팡내와 퀴퀴한 습기가 코를 찔렀다. 거실은 2인용 소파 하나를 놓으면 꽉 찼고 주방 싱크대는 누렇게 찌들어 필름지가 벗겨져 있었다. 화장실에는 욕조는커녕 변기통 바로 위에 샤워기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정호야, 우리가 진짜 여기서 사는 거냐? 조정숙이 들뜬 벽지를 매만지며 사시나무 떨듯 목소리를 떨었다. 정호는 들고 있던 라면 박스를 바닥에 쾅 내동댕이 치고 얼굴에 범벅된 빗물과 땀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엄마, 제 월급에 지금 가압류 걸려서 매달 수연이한테 돈 뜯기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 전셋집 구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냥 군말 말고 사세요. 그는 몸 돌릴 공간조차 없는 비좁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라도 하려고 세면대를 틀었다. 하지만 수압이 약해 물이 끊기듯 나오더니 이내 역겨운 쇳물 냄새를 풍겼다. 진짜 악몽의 시작은 다음 날 아침부터였다. 새벽 6시. 스마트폰 알람이 전기톱 같은 굉음을 내며 귓가를 때렸다. 정호는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수연아, 알람 좀 꺼라. 하지만 그의 옆에는 눅눅하고 차가운 이불자락뿐이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마른 세수를 하며 이불을 걷어찼다.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싸구려 장판 위로 맨발을 내딛자 발바닥부터 무릎까지 한기가 뼛속을 파고들었다. 대충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주방으로 나갔다. 어제 짐을 나르느라 혼이 빠져 새 전기밥솥을 사는 걸 깜빡했다. 그는 찬장 구석에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꺼내 쌀 한 줌을 대충 씻어 넣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불 조절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탓에 불과 5분 만에 시꺼먼 연기와 함께 탄내가 19평짜리 좁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정호야, 캑캑 이게 무슨 냄새냐? 숨 막혀 죽겠네. 방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기겁을 한 정호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냄비 뚜껑을 열었다. 바닥에 깔린 쌀알은 시커먼 숯덩이로 변해 있었고 그나마 남은 물에서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쓴내가 진동했다. 그는 짜증을 주체하지 못하고 냄비를 싱크대에 집어 던졌다. 깡!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아침을 찢었다. 엄마, 밥 다 탔으니까 그냥 빵 쪼가리나 드세요.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노인 특유의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무릎은 전날보다 더 퉁퉁 부어올라
혼자 힘으로는 이불을 걷고 앉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정호는 이를 꽉 깨물고 어머니의 겨드랑이를 잡아 억지로 일으켜 앉힌 뒤 혈압계를 꺼냈다. 쪼글쪼글하고 앙상한 팔뚝에 압박대를 둘둘 말았다. 찍찍이가 뜯어지는 찌찍 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긁었다. 기계가 윙거리며 작동을 시작했다. 혈압계 화면에 최고 150, 최저 95라는 숫자가 떴다. 정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정호야, 나 밤새 다리가 쑤셔서 한숨도 못 잤다. 너 오늘 회사 좀 쉬고 저기 밑에 한의원 가서 침 좀 맞게 해주면 안 되냐? 노인은 애절한 눈빛으로 아들의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정호의 움직임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부장이 보냈던 경고 메시지와 지난주 회의 시간 졸다가 차장에게 서류철로 책상을 얻어맞으며 개망신을 당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엄마, 나 오늘 진심으로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있어서 연차 절대 못 써요. 제발요. 제가 약 꺼내드릴 테니까 진통제 먹고 꾹 참으세요. 주말에 모시고 갈 테니까. 그는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탁자 위에 진통제 몇 알을 쏟아놓고 현관으로 튀어나갔다. 아침 7시 10분. 정호는 아파트 단지 입구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초겨울에 칼바람이 얇은 정장 바지를 뚫고 들어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서울 외곽으로 밀려난 탓에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빨간색 광역버스, 지버스를 타야만 강남에 있는 회사로 출근할 수 있었다. 저 멀리서 육중한 붉은색 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류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앞문이 열리자마자 콩나물시루처럼 꽉 들어찬 승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호는 이빨을 가득 깨물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빈자리는 당연히 없었고 흔들리는 버스 천장의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은 채 앞뒤로 휘청거려야 했다. 버스 안은 미친 듯이 틀어놓은 히터 열기와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전날 밤 과음한 직장인들의 숨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코올 냄새가 뒤엉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정호는 창밖으로 미친 듯이 뒤로 물러나는 회색 방음벽을 쳐다보았다. 유리창에는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시퍼런 수염 자국이 남은 초췌하고 늙어버린 남자의 얼굴이 반사되어 있었다. 천장 손잡이를 잡고 있는 어깨관절이 끊어질 듯 쑤셨고 빈속의 스트레스까지 겹쳐 위산이 역류하며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했다.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아주 또렷한 타임테이블 하나가 떠올랐다. 새벽 6시 기상, 밥을 안 치고 밑반찬 준비. 7시에 온 식구 깨우기, 시어머니 혈압 재고 약 챙겨드리기. 오전 내내 집안 청소와 밀린 빨래 돌리기. 오후엔 휠체어 밀고 병원 가서 접수, 수납, 진료 대기 무한 반복. 저녁 식사 준비, 밤늦게까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와 주방 마감. 이것이 수현이 지난 5년 동안 버텨온 하루였다. 주말 따위는 없었고 명절이나 공휴일은 더욱 끔찍한 노동의 연속이었으며 아파서 드러누울 수 있는 병가라는 개념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5년 동안 자신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대기업 사무실에 앉아 점심시간이면 후식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쪽쪽 빨며 내 마누라는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팔자 좋은 전업주부 놀이나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순간 광역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손잡이를 놓친 정호는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사람의 백팩에 얼굴을 강하게 처박혔다. 아씨, 좀 조심합시다. 앞사람이 잔뜩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호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하게 사과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운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버스 엔진의 굉음과 승객들의 무거운 숨소리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에서 박정호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8,200만 원의 그것은 결코 악의적인 협박도 터무니없는 형벌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5년이라는 청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헐갑에 후려쳐 갈아 넣은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노동의 영수증이었다는 것을. 정호가 광역버스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숨통이 조여가고 있던 바로 그날. 서울 홍대 근처의 어느 한적하고 조용한 골목. 띠링.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은행에 말림 메시지가 하나 떴다. 수현은 책상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액정 위에는 그녀 몫으로 인정된 재산 분할금과 1회차 가사 노동기여도 금액을 합쳐 도합 1억 2천만 원이 그녀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영의 행렬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볍게 화면을 스와이프했다.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지도 지난날의 서름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5년 내내 자신의 명치를 짓누르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산산이 조각나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아주 고요한 해방감을 느낄 뿐이었다. 이곳은 그녀가 새로 구한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이었다. 면적은 넓지 않았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통유리창이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초겨울에 투명한 햇빛이 티끌 하나 없는 따스한 각도로 원목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 책상 위에는 더 이상 10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가계부도 마감 세일 상품을 체크하던 마트 전단지도 없었다. 오직 최고급 사양의 새 모니터 한 대와 두꺼운 전문 번역 사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핸드드립 커피 한 잔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공간에는 기름기 든 내 대신 향긋하고 쌉싸름한 원두 로스팅 향만이 가득했다. 수현은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에 내려놓고 두 팔을 위로 쭉 뻗으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켰다. 등허리에서 기분 좋은 뼈 소리가 툭툭 하고 울렸다. 완벽하게 자유로운 어느 토요일의 오후였다. 3개월 후 서울의 공기가 제법 날카로워졌다. 가로수의 은행잎들은 샛노란 빛으로 물들어 보도블록 위를 빼곡히 덮고 있었다. 수현은 마트 카트를 밀며 마포구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의 진열대 사이를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촉감이 부드러운 고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새 조금 길어 자연스럽게 귀 뒤로 넘어가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연했고 예전처럼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저녁밥 차릴 시간을 역산하며 허둥대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수입 소스 및 오일 코너로 향했다. 과거의 그녀라면 이런 진열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매대 맨 밑바닥에 쌓여있는 가장 싸고 용량 큰 플라스틱 통에 든 식용유를 집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시선은 가장 상단에 위치한 프리미엄 진열대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짙은 녹색 유리병에 담긴 최상급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진열되어 있었다. 그녀가 올리브 오일 한 병을 집어들기 위해 손을 뻗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녹슬고 뻑뻑한 카트 바퀴가 굴러가는 마찰음이 진열대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끼기익. 수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에게서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 선 카트. 그리고 그 카트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쥔 남자. 세탁을 안에 뗏물이 줄줄 흐르는 회색빛 감도는 낡은 검은색 패딩을 걸치고 양어깨가 바닥으로 꺼질 듯 축 처진 채 살아있는 송장처럼 지독한 피로감을 내뿜는 남자. 박정호였다. 그는 해골처럼 말라 있었다.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시퍼렇게 죽은 피가 맺힌 타박상처럼 보였다. 왁스를 발라 올리던 머리카락은 며칠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좋기 원래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수현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의 카트 안으로 향했다. 그곳엔 싱싱한 유기농 채소도 빛깔 좋은 한우 팩도 없었다. 카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성인용 기저귀 2팩이었다. 그리고 그 기저귀 팩 밑으로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도시락 10개와 가장 싼 대용량 볶음김치 팩이 비참하게 깔려 있었다. 그 기저귀 팩 하나만으로도 시어머니 조정숙의 건강 상태가 이미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정호 역시 수현을 발견했다. 카트 손잡이를 쥔 그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수축했다. 그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 속에서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눈부시게 평온하고 피부에는 건강한 윤기가 흘렀으며 그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맑은 유리알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저 비싼 수입 코너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원래부터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인 양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정호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목을대를 크게 한 번 꿀꺽 삼켰다. 수현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고 싶었거나 매일 밤 퇴근 후 쓰러져가는 전셋집에서 치맥이 도는 노모의 대소변 묻은 기저귀를 갈며 미쳐버릴 것 같은 자신의 끔찍한 지옥을 털어놓으며 구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성대를 통과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소리는 단 한 줌도 없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현의 눈빛에서 단 0.1mm의 파동조차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꼴좋다며 비웃는 통쾌함도 과거의 정에 얽매인 얄팍한 동정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하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전봇대를 쳐다볼 때나 지을 법한 완벽한 타인을 향한 눈빛이었다. 차갑고 투명하며 절대적인 무관심. 수현은 그를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길을 지나다 어깨를 부딪힌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목례였다. 이내 그녀는 미련 없이 시선을 거두고 매대 가장 높은 곳에서 짙은 녹색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병을 꺼내 자신의 카트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가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다. 바퀴가 고급스러운 타일 바닥 위를 구르며 사각사각 기분 좋은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정호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다. 섬유유연제 냄새도 찌든 기름 냄새도 아닌 온전한 해방감과 자유의 향기가 정호의 패딩 끄트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호는 제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채 진열대의 할인 스티커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눈시울 위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수현은 카트를 밀고 계산대 쪽으로 직진했다. 안녕하세요. 계산원이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상품의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다. 삐빅. 짙은 녹색 올리브 오일 병이 스캐너를 통과했다. 18,000원입니다. 수현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가볍게 내밀었다. 18,000원 우 고작 기름 한 병의 가격. 과거의 그녀였다면 온 식구가 사흘을 먹고 버틸 반찬거리의 예산이었고 만약 이 돈으로 샐러드용 오일을 샀다면 시어머니의 폐악질과 정호의 싸늘한 경멸을 견뎌야 했을 액수였다. 카드 단말기에서 지지직거리며 영수증이 출력되어 나왔다. 수현은 카드와 영수증을 받아 들었다. 예전처럼 이면지를 활용하겠다며 영수증을 각 잡혀 접어 지갑 속 가계부 전용 수납칸에 우겨 넣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영수증에 적힌 숫자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계산대 옆 작은 휴지통에 가볍게 던져 넣었다. 쇼핑백을 집어든 그녀는 마트의 자동문을 유유히 통과했다. 바깥에는 초겨울의 투명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수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쇼핑백을 반대편 손으로 바꿔든 그녀는 보도블록 위를 뒹구는 황금빛 은행잎들을 사각사각 밟으며 지하철역을 향해 경쾌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엔드.